며느리가 내게 건넨 수상한 커피. 나는 조용히 커피 잔을 바꿨다. 30분 뒤 쓰러진 건 며느리였고 드러난 충격의 진실. 며느리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커피를 한 잔 내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잔을 서로 바꿔놓았죠. 30분 뒤 바닥에 쓰러진 건 저가 아니라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더 큰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평생을 농사와 장사로 살아온 평범한 시골 어머니였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새벽마다 논밭으로 나가고 장터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도 다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 직장을 구하고 드디어 결혼한다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찼다. 이젠 나도 좀 편안해지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공손했다. 명절 아침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싱긋 웃으며 설거지를 맡아주던 손길은 야무졌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참한 애를 며느리로 얻었구나. 하지만 함께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다.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마트에서 사다 먹어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릇은 굳이 그렇게 안 닦으셔도 돼요. 요즘 세제 좋아서 그냥 대충 해도 깨끗해져요. 처음엔 젊은 세대와 내 방식이 다르니 그렇겠거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충고가 아니라 비꼼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어머님, 이런 건 좀 촌스러워요. 그녀의 말끝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식탁 위 음식이 조금 짜도 빨래가 덜 마르기만 해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삼켰다. 그래, 젊은 사람들과 내 생각이 다르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작은 일로도 대화가 자꾸만 어긋났다. 반찬이 조금만 짜도 요즘은 저염식이 대세라고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돌아왔다. 청소가 덜 됐다고 내가 말하면 그녀는 곧바로 어머님,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세요? 라며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TV를 오래 본다고 하면 전기세도 아까운데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하며 비아냥거렸다.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 집에 들어오면 곧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그래서 낮과 저녁 대부분의 시간은 며느리와 나 단둘이 보내야 했다.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도 점점 불편해졌다. 차가운 공기가 집안 가득 흘러다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내 방에 들어와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여기 어수선해서 제가 서류 좀 모아놨어요. 겉으로는 싹싹해 보였지만 그 행동은 이상했다. 내가 평생 꼼꼼히 챙겨온 땅 문서, 집 등기부 등본, 도장 같은 것들이 그녀 손에 닿는 걸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왜 저 애가 굳이 내 서랍까지 뒤적이지? 장롱 깊숙이 넣어둔 도장이 살짝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도 눈에 밟혔다. 등기서류 봉투가 미묘하게 삐뚤어져 있는 모습도 잊히지 않았다. 작은 의심들이 쌓여가며 내 마음은 점점 서늘해졌다. 혹시 내가 가진 걸 노리는 건 아닐까?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가. 머리로는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나와 며느리의 눈빛은 자주 부딪혔다. 그때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낯선 그림자가 스며드는 걸 나는 분명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햇살이 마루를 가로질러 방 안 깊숙이 스며들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온 빛이 금빛 먼지를 부유시키며 집안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갓 볶은 멸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부엌에서 손을 닦고 있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트레이 위에는 김이 은은히 오르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억지로 부드럽게 꾸민 듯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잔 표면에는 얇게 맺힌 거품, 보기엔 그럴듯했다. 색깔 또한 적당했다. 그러나 코끝을 스치는 순간 나는 미묘하게 매캐하고 낯선 냄새를 맡았다. 커피 특유의 고소한 향이 아니라 마치 약품을 희석한 듯한 이질적인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얼굴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농사와 장사로 단련된 내 표정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다. 그래, 고맙구나. 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찰나. 손목을 살짝 틀어 내 잔과 며느리의 잔을 조용히 맞바꿨다. 손의 그림자가 잔 위를 잠시 덮었다가 빠져나가는 순간 공기는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곧장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 마시는 신용만 하고는 그대로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삼켰는지 아니면 흘린 건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후 그녀는 본인 잔을 들어 조심스레 한 모금 넘겼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다. 안도와 기대, 그리고 어디선가 묻어나오는 기묘한 긴장감. 마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시계 초침이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분침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집안을 감쌌다. 15분, 20분, 25분.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30분이 채 안 되어 그녀의 얼굴은 흰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컵을 잡고 있던 손이 힘을 잃으며 덜컥 식탁 위에 떨어졌다. 어머님, 이게 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순간 의자 다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밀려났고 그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쿵 하고 울린 소리에 집안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여보, 여보. 마침 퇴근하고 들어오던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신음하는 아내를 부여잡고 다급히 외쳤다. 허둥대며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며 갈라져 있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컵이 굴러가며 딩그렁 소리를 냈고 바닥엔 흘러내린 커피가 시커멓게 번져나갔다. 그 소동 속에서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병원으로 가자. 그리고 커피 잔은 그대로 두거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끝처럼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들은 순간 멈칫했고 그제야 사태가 단순한 실신이 아님을 직감한 듯 잔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응급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복도를 따라 바퀴 달린 침대가 밀려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들은 눈빛이 흔들린 채 며느리 곁을 붙잡고 서 있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아들의 어깨가 순간 풀리듯 내려갔다. 하지만 이어진 의사의 말이 공간을 얼어붙게 했다. 다만 커피에서 이상 성분이 검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에서 발견되는 성분은 아니에요.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성분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는 차분히 덧붙였다. 자세한 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잔을 그대로 보관해 두셨다니 다행입니다.
시료를 확보해두면 나중에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그 잔의 시료 꼭 보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며느리가? 그의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스며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없는 사이, 이 아이와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살았는지 오늘 내가 알게 된 것 같다. 내 말끝이 닿자 아들의 눈빛은 절망과 충격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날 밤 아들은 부인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 구겨진 듯 접혀있던 작은 종이 한 장. 슬리퍼 속에 꽂혀있던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임장 공증 대행. 그리고 날짜. 딱 오늘 오전으로 적혀 있었다. 아들과 나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 도장, 장롱 서랍에 있던 그 도장,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내 도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고무판 같은 조각들과 붉은 잉크가 얼룩진 지저분한 도장 부스러기만 남아 있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치 내 삶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떠올랐다. 일주일 전 며느리가 웃으며 내게 다가와 말했었다. 어머님, 보험갱신 확인해야 한대요. 신분증 좀 찍어드릴게요. 나는 별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혹시 그때 그걸로.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 이제 확실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일이었어요. 오늘 커피도 이 영수증도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일 새벽에 바로 등기소로 가요. 무엇보다 명예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 같이 가서 법적 조치 받읍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집, 내 땅, 내 인생을.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등기소 민원실에 불빛이 켜졌다. 우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시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금일시 접수된 소유권 이전 사전 상담 기록이 있네요. 제출인은 배우자 대리로 되어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첨부돼 있습니다. 아들과 나는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서류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곤란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정식 접수 전이라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곧장 영수증에 적힌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은 낡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안에 있던 중개사는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보자마자 딴청을 피웠다. 아, 오늘은 저희가 좀 바빠서. 그러자 아들이 단호하게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다.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오늘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중개사는 땀을 삐질 흘리며 서랍을 뒤적였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복사본 한 뭉치를 꺼냈다. 위조의 흔적. 서류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위임장, 인감증명 사본, 도장이 찍힌 서류까지. 겉보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글씨체는 내가 평생 써온 것과 달랐고 도장은 살짝 번져 있었다. 마치 급히 복제해 찍은 듯 잉크가 가장자리에 번져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려 그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에요. 이 도장도 가짜예요.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중개사를 노려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중개사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고객이 가져온 서류라 공증 대행은 외부에서 처리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책상 위에 복사본이 우리 앞에서 범죄의 증거처럼 무겁게 놓여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손에 쥔 복사본을 탁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중개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 내 삶을 지키려면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퇴원해 집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와 아들을 보며 본능적으로 눈치를 살폈다. 그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내 도장 어디 있니?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했다. 그때 아들이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던졌다. 위임장, 인감증명 사본,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공증 서류 복사본. 며느리의 얼굴빛이 서서히 무너졌다. 피가 가시듯 창백해지더니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중개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입술은 부인했지만 목소리와 손끝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이런 일은 물처럼 새고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법. 나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 아니면 난 끝까지 간다. 짧은 정적. 그리고 무너진 듯 고개를 떨군 며느리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다. 빚이 있었어요. 사채에서 압박이 왔고 집이라도 넘기면 정리해준다 해서. 아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그는 치를 떨며 소리쳤다. 그래서 엄마 커피에 그걸 섞은 거야? 며느리는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졸리게 하고 도장만 가져오려던 거예요. 진짜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은 얼어붙었다. 아들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내 심장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한마디만 내뱉었다. 그게 바로 가족을 배신한 거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 이 문제는 눈물이나 동정으로 풀 일이 아니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오늘 문자로 자필 사실 확인서를 받자. 본인 휴대폰으로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 누가 도왔는지를 직접 인정하게 해야 한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손끝이 화면 위에서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타이핑했다. 지금 상황 그대로 내가 한 일을 문자로 보내. 그게 없다면 법적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을 울렸다. 내가 오늘 중개사무소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 사본을 제출했고 공증 대행을 의뢰했다. 이어 또 한 줄이 도착했다. 빚 문제로 이런 일을 했다. 아들과 나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은 붉게 달아올랐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하며 차갑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증거도 있구나.
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오늘 바로 접근 제한과 재산 처분 금지 요청을 변호사 통해 진행하자.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이 집과 내 삶을 남의 손에 내줄 수는 없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고개를 감췄다. 어깨가 작게 들썩이며 숨죽여 흐느꼈지만 그 모습이 애처롭다 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애처로움이 내 삶과 집 그리고 내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어. 이제부터는 법이 그리고 증거가 말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에 창호지가 살짝 흔들리며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방 한쪽 낡은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듯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내 품에 안겨 해맑게 웃던 사진, 초등학교 입학날 큰 가방을 메고 울먹이며 교문을 들어서던 얼굴, 첫 월급날 수줍게 내민 꽃 한 다발과 케이크.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창구 앞에 의자에는 사건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어제 남겨둔 커피 잔과 용액, 병원 기록, 중개사무소 영수증, 문자 캡처, 위임장 사본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형사는 자료를 하나씩 꺼내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일단 경위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이 나오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재산 관련 부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변호사와 병행해서 진행하세요. 그 순간 나는 의자 끝에 걸쳐있던 손끝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아직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제출한 복사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훑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더니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고개가 작게 끄덕여졌다. 명백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미수에 해당됩니다. 흔적이 다 남아있네요. 소유권 방어 절차는 이미 제기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부로 가처분이 묶였습니다. 더 이상 명예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며칠 동안 쌓였던 무게가 비로소 조금 내려앉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에게서 칼날 같은 배신을 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 삶과 집은 아직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켜냈다. 며칠 후 집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며느리는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다.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는 축 늘어진 채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 눈앞이 캄캄해서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렸고 무릎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물을 한 잔 따라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물론 나도 사람이니 내가 안쓰럽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내가 잃을 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 집, 내 땅, 내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의 굽은 등을 토닥였다. 넌 이제 어른이다. 사랑은 책임이 없으면 무너진다. 너는 이제 지켜야 할 걸 지켜야 한다.
아들의 눈빛 속에 비로소 깊은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옆에서 며느리의 부모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소리엔 떨림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모든 책임, 저희가 함께 지겠습니다. 자식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법은 법대로, 사람의 도리는 도리대로. 그 선을 지키면 나는 더 이상 쫓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 일은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거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엔 무겁지만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법과 도리, 책임과 용서. 그날 이후 그 경계는 모두의 마음에 평생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제사는 끝내 지켜졌다. 그 어떤 서류도 내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형사는 차분히 말했다. 커피 잔 성분에서 진정제 흔적이 검출됐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겠지만 의도가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일 뿐 그 속내가 더 서늘하게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분노가 아니었다. 준비된 계획이었구나. 그 일 이후 며느리는 심리 상담과 법적 절차를 동시에 밟았다. 아들은 방황 속에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내 어른이 되었다. 내 곁에 서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젠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도 변했다. 집 서랍 속에 있던 도장과 서류는 모두 은행의 개인 금고로 옮겼다. 더는 집안 어딘가에 방치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변호사와 합의해 4명의 재산은 단독으론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터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었다. 가족의 집은 사랑과 존중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세월의 무게, 흘린 땀방울, 그리고 삶의 증거였다. 이제 그 집은 사랑과 존중을 잃은 이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라서 믿었죠. 하지만 믿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책임이며 존중은 약속입니다. 탐욕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운 좋게 지켜낸 것들은 앞으로 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